자, 민법에 관하여 주택 관리사에서 1차에 이게 민법이 들어가니까요. 잘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입문 과정이니까요. 기본적 개념 중심으로 그리고 체계 정리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듣고 또 심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실력을 다져가 나가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민법 총칙부터 볼게요. 민법의 규정 안에 보면 민법 총칙이란 것은 민법의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법 규정들을 민법 총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 부분은 민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민법이란 거면 도대체 뭐냐부터 알아야겠죠. 민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을 우리는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의 법을 전부 다 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우리 시험 보면은 민법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실질적 의미 민법, 이걸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되는 모든 법 체계를 우리 민법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민법전이겠죠. 그래서 민법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법 공부를 하면서 그 필요 범위 안에서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규율되는 다른 법들도 같이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실질적 의미 민법은 다른 말로 하면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이죠.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말하냐? 민법의 법원이라 그래요. 존재 형식.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는요. 민법 1조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민사에 관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이걸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민법의 법원, 존재 형식, 인식 근거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찾을 수 있고 법률에 그 민법이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의미를 우리는 민법의 법원에 관한 공부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 아주 상세하게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요. 보통 우리가 법률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는 법률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여기는 성문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요. 성문법 전체의 의미로서 법률이라고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 민법 1조는요. 바로 이 성문법을 대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있는 관습법이나 조리는 명문 규정으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법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판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관습법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문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문법은 성문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하니까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민법의 법원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민법은 그러면 어떤 원리에서 만드느냐? 민법에 기본 원리가 있다. 그죠? 원리는 뭐냐면 물권에 관한 것은 그 물권이 소유권이 가장 기본이니까 이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주자. 절대 보장.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게 우리 민법이라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나 하면 19세기에요. 근대에 만들어진 민법인데 이때 근대 민법에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소유권이나 물건을 지배하는 원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주자.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 물건이라고 취득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민법이란 제도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게 되죠.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재산을 그러면 서로 간에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상대방이 필요하다면 서로 거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유롭게 하라. 이걸 우리는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하죠. 이 계약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인이 알아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사적 자치라고 하죠. 이 사적 자치가 보호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고 그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나의 행위로부터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만 책임지는 것이지 나와 관계없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책임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끼어들었을 때만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책임진 거다. 내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나는 책임 안 진다. 이걸 뭐냐? 자기 책임 원칙이죠. 자기 책임 원리라 그래요. 이렇게요. 이러한 원리의 입각에서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세기의 민법은 바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자유, 평등, 인격 보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상이 이 민법에도 고스란히 이렇게 스며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20세기에 들어오면 20세기에서는요. 더불어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계약 자유, 소유권 절대사상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개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 다음에 거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능력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 오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러한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서 허덕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심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심화될수록 어떻게 돼요? 사회 갈등이 생기고 사회 혼란이 생겨서 우리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 야, 이게 모든 인격이 다 똑같다, 능력이 다 똑같다라고 했는데 평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현실에 오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세기 오면 야, 우리 모두 함께 잘 살자 이런 원리가 시대 사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걸 공공복리라고 한다 그죠? 이러한 시도의 사조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러한 근대 민법은 수정이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근대 민법의 원리들이 수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소유권 절대 사상은 소유권 상대 사상으로 이렇게 상대적이다. 즉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내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사회 속에서의 권리, 권리의 사회성 또는 권리의 공공성을 인정해서 이 소유권도 상대적이다. 절대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그 자체에서 제한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또 계약이 자유로우면 족하다는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 형성 과정 전체를 볼 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리로 이렇게 수정되죠. 내용이 공정해야 된다. 어느 일방이 폭리취하고 상대방은 오로지 손해보는 그런 계약은 자유롭지 못하죠. 사실은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구속이죠. 그런 면에서 계약 내용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는 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과실책임의 원칙은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발생했다는 이런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을 때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요. 어떤 대기업자는 큰 이익을 형성해서 가져가는데
그로 인하여 누군가는 손해를 아주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큰 기업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반면에 어떠한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손실의 분담 차원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 인과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위험을 분담하는 게 옳겠다. 그러다 보니까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는 게 옳겠다.